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이미 고지해드린 대로 이탈남 시즌2가 시작이 되면서 금요일은 새롭게 꾸미겠다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디오 팟캐스트가 아니라 보이는 팟캐스트, 비디오 버전으로 금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갈 계획인데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른바 출장 인터뷰에 나왔는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여러분 여기 포스트잇 보이십니까? 뉴스에서 가끔 보셨죠?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이는 팟캐스트 초대 손님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잠시 후에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바쁘시죠? 예, 뭐 많이 바쁩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이 좀 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시민운동 하실 때부터 이 표현이 좀 결례가 되더라도 워커홀릭으로 소문이 나시던 분이어갖고. 네. 그죠? 아, 요새는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 공무원들이 다 병원 실려갈까 봐서. 그러니까 인터뷰 바로 그 얘기인데, 제가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몇몇 공무원께 여쭤봤어요. 시장님 일 너무 많이 시키지 않냐? 대놓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예. 이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언론의 자유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 노동 조건이 열악해진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일도 많이 시켜서 아주 죽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도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초과 근무 수당은 주십니까? 저 근무수당은 뭐 드리긴 하지만 말꼬리가 좀 약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시장실은 개인적으로 처음 와보는데,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시장실을 꼭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높으신 분들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용어로 쓰면 집무실, 분위기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일부 이제 언론에 시장실이 소개가 되기는 했는데, 그때 소개가 안 된 지금 몇 가지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한번 둘러봐도 되겠죠? 예. 카메라하고 같이. 예. 네, 잠깐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 시장실이 두 개 공간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집무실과 접견실.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런 행사도 웬만하면 접견실에서 그렇죠. 따로 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걸 없앴습니다. 이 포스트잇은 아주 유명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거니까. 근데 여기에 그렇죠. 참 시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언제 다 들어도, 언제 다 이걸 다 수용을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거 다 20년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네. 장기 집권을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오해. 근데 어차피 이제 3선까지니까. 근데 제일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상추도 심으셨고, 고추도 심으셨고, 배추도 심으셨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제가 희망소원이라고, 작은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제가 이제 도시농업 원년을 작년에 발표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정말 어디 자기 땅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없죠.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살다 보니까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 요거 좀 가꾸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뭔가 좀 풍요로워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게 조금 큰 편이지만 아파트도 얼마든지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옥상에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 그럼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옥상 텃밭 다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다 이렇게 키우면 되거든요. 이거 심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모종 심은 지? 지금 계속 이제 갑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이제 크면 이런 거를 벌써 상추는 지금 너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든지 이제 다시 심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저는 시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그만이다. 그리고 이게 일자리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이제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이제 이런 거 짓는다면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정원 도구, 그다음에 도시 제가
뭐 이렇게 도심 정원사라고 할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예. 물을 시장님이 직접 주세요? 아니죠? 뭐 가끔 제가 합니다. 워낙 제가 워낙 책상물이 바쁘시니까. 앉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또 여기 책상이 엄청난 서류 더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쌓아놓고 계세요? 치우죠. 아니 치울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제가 보고 저렇게 저 뒤에 보시는 파일, 네, 저 책장은 워낙 유명한 책장이고, 예, 저게 저 파일로 다 정리를 해야지. 예. 예. 그래야지 버리든지 말든지 합니다, 제가. 그럼 이걸 다 나중에 일일이 다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지금 서류들입니까? 아니 뭐 검토한 서류들을 이렇게 저 넣어야 되는데 넣는 시간이 없죠. 왜냐면 저 상공 파일 딱 찍어갖고 예. 저걸 이렇게 어느 이게 넣을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컨대 요거는 제가 새로 오늘 만든 이 파일인데요. 문서 공유. 저는 문서가 한 부서에서 만들어지면 네. 이게 모든 부서에서 다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유하고 또 이건 일반 시민들도 보는 게 좋은 서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배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아하.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만들면 이건 이제 서울시 정책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서류가 지금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말 그대로 일하는 시장의 면모를 그냥 볼 수 있는. 죄송합니다. 좀 더 다음에는 깨끗하게 좀 치우고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네. 아니, 여기 이런 것도 좋다니까. 이게 좋은 게, 이 뭐랄까, 인포그래픽. 제가 이런 것도 완전히 새롭게 지금 선보이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아주 스토리, 저는 서울을 완전히 스토리 텔링의 도시로 예, 이렇게 만들 생각인데요. 예. 사실 뭐 한국은 이미 서울은 그렇게 많은 사연과 역사적인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만 전환해내면 네. 저는 이게 관광의 원천이 되고 또 시민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제대로 못하는 거죠. 문화와 스토리가 결합된 게 사실은 최고의 관광 상품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박원순 시장으로 기억하기 이전에 시민운동가, 시민활동가로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더 많습니다. 근데 시민운동가일 때와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장이라면 행정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좀 차이 이런 것들을 실감을 하십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차이가 많죠. 우선 여기는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치구까지 다 치면 한 4만 6천 명이 넘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기껏 해봐야 한 50명, 100명, 아름다운 가게는 좀 많았네요. 한 3, 400명 됐으니까. 그렇지만 우선 수에서 비교가 안 되고 또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공무원이 되니까 그것도 아주 뭐 모든 제 입으로 뭔가 하나 얘기하면 그게 그냥 정책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하에서는 제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마음대로 뭐든지 자유롭게 말했는데 지금 완전히 감옥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엄중한 책임감을 더 느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또 뭐 한편으로 시민운동 할 때는 뭐 아무리 뭐 하라고 얘기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 잘 안 듣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말해도 그냥 딱딱 집행이 됩니까? 뭐 물론 제 마음대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존중하고 실행하려고들 노력을 하죠. 더군다나 여기는 뭐 예산도 있고 조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제가 꿈꿨던 것들이 이제 실현되니까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보람이 또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발성에 기초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인의 어떤 이 자발적인 의지가 이제 활동의 동력이 되는 경우인데,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결례가 되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복마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달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관료주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집행이 되고 이러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집행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벽에 부닥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예, 뭐 그런 걱정도 있을 수는 있죠. 사실 뭐 이런 어떤 월급은 좀 적게 주지만 이런 시민단체는 사실 뭐 엄청난 열정으로들 일을 하니까 그게 또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런데 이제 또 관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안정된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렇게 실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딱 되면서 제가 원칙을 딱 정한 게
지금 서울시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를 뭐 운영하는 지하철, 상하수도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사고 없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안정된 관료 조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부시장님들이 책임지도록 뭐 결제 전결권을 다 많이 내려드렸고요. 네. 그 대신 뭔가 또 이 관료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창조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제가 집중하고 그래서 이런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네. 서울시가 어떤 안정이라는 기반 위에 예. 그 대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 이런 도시로 제가 딱 원칙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박원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행정가로서의 박원순 스타일을 그 스스로 규정을 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 스타일을 그냥 쪼잔한 쪼잔한? 네. 왜요? 뭐 꼼꼼이죠. 오. 네, 아니 제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예. 뭔가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제가 완벽하게 네. 끝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죠. 예, 예. 그래서 물론 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의 어떤 책임자로서 저는 이런 큰 미래를 또 그리고 네. 그런 걸 추진해야 되지만 동시에 저는 뭐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큰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예. 그래서 제가 뭐든지 꼼꼼하고 아주 순리대로 예. 제대로 챙기는 일을 예.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가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하고 이렇게 회식 자리 이런 거 가지십니까? 그럼요.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 안 합니까? 너무 쫀쫀하시다고? 뭐 아까 그런 얘기 들으셨다며요. 아니, 일만 시킨다고 들었지. 일 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꼼꼼하게 뭔가를 챙기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예, 가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제가 술을 잘 못해갖고요. 술로는 못 풀고, 예. 그 대신, 자주 회식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노력은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예 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할 텐데, 아마 욕도 그렇게 함부로는 또 못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제가 욕은 안 들을 만큼 또 여러 가지 또 잘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이거 시장님 인터뷰 끝난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 면대면 인터뷰 몇 명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은평 뉴타운에 이동시장실을 만드셨어요? 네. 왜 만드셨어요, 그거는? 이제 은평 뉴타운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선 굉장히 그 민원들을 많이 제기했고요. 예. 그게 예컨대 편의시설도 없다. 어. 그 다음에 교통이 너무 막힌다. 예, 거기 막혀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 이제 SH공사, 서울시 산하기관이잖아요. SH공사가 진 건데, 네. 대형 아파트가 한 615채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네, 그거는 네.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면서는 사실 좀 걱정을 했죠. 이게 과연 큰 소리 치고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요. 저는 정책의 집중적 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린 그런 편의시설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또 요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없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6채를 제가 6곳을 예. 한다든지 심지어는 그 버스 정류장에 캐노피가 없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하자가 부지기수다라는 걸 제가 딱 들어가서 그걸 책임지고 있는 도시안전실장이라는 분한테 예. 제가 있는 사이에 예. 전수조사를 해서 내가 나가기 전까지 다 고쳐라. 그랬더니 와서 밤새 그냥 조사하고 그냥 쫙 다 고쳐. 이동시장실 또 다른 데 혹시 만드셨나요? 아니면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금년에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시장실이라는 게 내가 시장으로서 이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하나 또 상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은평 뉴타운 문제를 이제 대충 갈무리가 됐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이동시장실을 열고 집중을 하면서? 그럼요. 물론 이제 완전히 실현되는 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 교통 문제나 이런 거는 예컨대 지하철을 건설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615세대가 다 나갔죠. 다 입주가 됐다. 예. 그게 매각 아니면 전세로. 어쨌든 그전에는 그것도 잘 안 됐는데. 불 꺼진 집이 많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지금은 뉴타운. 완전히 100% 다 입주가 100%.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박원순 시장께서는 팔로워가 66만 명에 달하는 파워 트위터리언이신데, 근데
그 수많은 멘션들 다 보지는 못하시죠, 솔직히. 아니, 그럼요. 그렇죠. 제가 이제 딱 들어가 있을 때 주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벌써 알아요. 제가 이제 언제 들어가는 건지. 오, 그래요? 예. 왜냐면 경험상 이제.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가세요? 뭐, 낮에는 잘 못 들어가고요. 예. 또 하더라도 뭐 어디 제가 행사 참여할 때 멘션 하나 남기는 정도고. 예. 주로 이제 주말에, 밤에, 뭐 일 다 보고 나서. 예. 들어가서 이제 주말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그때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멘션을 걸어드리죠. 그러면 거기에 그 시장님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들은 대부분 다 체크를 하세요? 나중에라도? 이제, 아니, 그럼요. 아니, 저는 이제 체크를 못 하고요. 네. 그 대신 서울시에 소셜 미디어 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한번 날리는 거, 아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하루에도 그냥 수백 개씩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걸 전부 이제 보는 것만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네. 일정한 민원이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굉장히 힘들어지셨고요. 그렇지만 거의 실시간대로 이 피드백이 이루어지니까 네. 시민들한테는 즐거운 일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트위터라는 게 소통의 매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트위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바람을 접수하고 예. 또 이제 서울시정이 이렇게 간다고 또 홍보도 하고 알리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정에 또한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위터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됐던 가장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작년 추석 무렵에 어떤 분이 이제 버스 기사이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임금 체임 때문에, 체불 예. 때문에 참 힘들다. 아빠 노릇 좀 하게 해달라. 어허. 그래서 내가 그 어느 버스 회사냐 이렇게 예. 질문을 했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걸 딱 보고 예. 이제 우리 서울시는 버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지원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스 회사 사장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공영제로니까. 이번 추석 때 해결 좀 해줘라. 오. 그렇게 돼서 그다음 일주일도 안 돼서 아마 그분이 아빠 노릇 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 어허. 이런 멘션이 딱 올라왔죠. 그래요? 그리고 뭐 그거는 일주일 걸린 거고요. 예. 당일에 바로 해결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맨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예. 바로 가서 그냥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대 민원 처리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걸 트위터 행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건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래요? 근데 서울 시민은 1,000만 아닙니까? 팔로워는 66만 명이면 절대 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시장님하고 뭔가 교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민들과의 교류는 또 다른 통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을 하고 체크를 합니까? 예. 여기 쭉 맞은편에 보시면 녹색 파일들이 쫙 보이시죠? 예. 그 코너 하나가 전부 오프라인 소통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예. 예컨대 청책 토론회라고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주제별로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예시장님이라 그래갖고 예. 우리가 어르신, 청년, 전통시장 또 이런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을 대표한 부시장님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예부시장. 그럼요. 자기 분야의 여러 애로나 문제점들을 일상적으로 네.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하면 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옛날에 왜 사관원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예. 왕의 월급을 받으면서 왕을 탄핵했던. 그렇죠. 그래서 바른 말 다 하고. 예. 좀 쓴소리만 전문으로 좀 하셔라. 예. 쓴소리단도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건 저도 잘하는데. 네. 잘하시죠. 예. 그다음에 이 지하에 가시면 할 말 있어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시민청이라고 있죠. 예, 시민청 안에 예. 그 지하에 가시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말하면 그게 녹음이 돼서 해당 부서에 딱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기가 가서 그냥 녹음기 틀고 이야기하면? 예, 그 앞에 말하는 곳이 딱 있고요. 예. 늘 그게 딱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영국의 하이드파크의 무슨 프리 스피치 코너 같은 이제 이런 것이고요. 네. 뭐 이런 거 외에도 수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참 어떤 굉장히 현안이 된 이슈에 대해서 찬반 양론의 이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저 앞에서 막 토론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이렇게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그 왜 합리적인 딱 그 절충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제 그다음에 현장 시장실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이런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소통 시스템이 있고요.
아무튼 뭐 저는 소통에 관한 한 예. 이 세계 최고의 정부가 아닐까 이런 막 자랑해도 괜찮나요 지금? 하세요. 뭐 과하면 저희가 다 잘라낼게요. 예.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평균? 보통은 뭐 아침 이제 조찬이 있고요. 그래서 한 6시 반이나 댁에서 나오시는 뭐 6시 반, 한 7시 그 예. 사이에 나오고 그다음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제 사실 뭐 옛날 시민운동 할 때는 그냥 주로 돈들이 이런 좋은 사무실에서는 여기 뭐 완전 호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자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다. 밤새 일하고 싶은데 예. 안 그래도 이 공무원들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저녁은 일찍 나갑니다. 한 6시, 7시 나가서 보통 저녁 약속 있고 집에 들어가면 9시, 10시. 그래서 요새 제가 뭐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그래요? 9시, 10시에 들어가는 게 일찍 귀가하시는 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평을 하시네? 그렇군요.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가요? 맞나요? 9시, 10시 귀가면 빠른 편인가요? 아니라는데요, 뒤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귀찮아하죠. 왜냐면 옛날에는 집에 안 들어가는 날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고? 귀찮아한다고요? 빨리 들어온다고? 지금, 김 선생님 아직 그런 연세, 나이가 아닌가. 아니, 집에 일찍 들어오면 좋아하나요? 당신은 친구도 없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러시군요.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좀 한번 본격적으로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뭐 이 주택보급률이 뭐 100% 넘었다고 합니다만,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돈 없는 사람도 아직도 전세살이, 월세살이 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뭐 전세 대란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취임을 하시면서.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뭐 금년의 목표가 한 2만 채인가요? 2만 한 5천 호. 2013년도. 네. 요거까지 완성하고 나면 거의 90%가 금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8만 호의 90%면 7만 호 정도가 그럼 그렇죠. 더. 그래요? 오. 근데 이제 저는 늘 이제 창조적 혁신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시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남은 땅이 많지 않더라고요. 없죠. 비어있는 땅이 거의 없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어디다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혁신적 방법들을 낸 거죠. 어떤 겁니까? 이제 틈새죠. 비어있는 쪽이. 옛날에는 한꺼번에 뭐 이렇게 몇만 세대를 짓고, 특히 이제 뉴타운 같은 거 하면 몇천 세대, 몇만 세대를 싹 밀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부 이런 임대주택을 기부를 받는, 공공 기부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한꺼번에 많이들 확보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뉴타운도 이게 생각만큼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경기 위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 세대에서 몇백 세대, 뭐 몇천 세대라도 열심히 짓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우선 다른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매입형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거죠. 그렇죠.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걸 이제 리노베이션해서 제공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유수지라든지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홍수 나면 물 이렇게 고여 있다가 퍼내는 그렇죠. 이런 공간에도 그 목적 그대로 두면서 위에다가 뭐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이 전세 때문에 다들 지금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 전세 계약을 말하자면 맺어서 다시 또 전세를 전전세를 놓는. 근데 이제 시민들로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한 3년이나 5년 정도로 보장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80% 정도 시중 가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그것도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꼭 그걸 꼭 아파트로 해서 뭐 단지로 지을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도 길거리 가다 보면 뭐 현수막 이런 게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이 안 돼가지고. 특히 빌라 분양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돈 있으면 그런 걸 사들여갖고 다시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은 꼭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셔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이 아파트를 막 주택을 지으면 그 건설회사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마진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컨대 뭐 5세대, 10세대, 아니면 50세대가 힘을 합쳐서 주택을 지으면
그 알뜰하게 그 줄일 수 있고 예. 그 비용을 예. 그다음에 또 마음에 맞는 형태의 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한 15, 16년 전에 한때 유행했던 이른바 그 동호인 주택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몇몇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해도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걸 협동조합 개념으로 전환을 예. 시켜가지고 서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어느 지역인가 왜 소행주라고 예. 거기도 사실은 시민운동 하던 분이 주도해서 네. 한 그게 5세대가 모여서 예. 그렇게 아주 마음에 맞는 서로 만족해하는 그래서 공유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사실 서재니 뭐 세탁실 따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10세대가 모여 살면 한 군데 하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근데 작은 서재도 만들어서 같이도 공부하고 그러면 네. 부인들도 같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생활의 정보도 서로 나누고 생활 공동체가 되는 그럼 거예요. 말 만들기가 저절로 되는 거죠. 지금 앞으로요. 저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사회가 거대한 유턴을 저는 시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의 이런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예컨대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뭐 마을 회사,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냐,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예, 뜬금없는 뭐 그 이 말 만들기냐. 그러시지만 지금 이미 서울 시내도 벌써 그런 뭐 실험들이 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여기 한 3년만 지나도요.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마을 공동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이탈남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오한숙희 씨라고 여성학자. 예. 이분이 이제 직접 출연해서 그분이 또 조합원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마포 지역에 지금 문제 있는 곳 아시죠? 그 재개발 지역 그 재건축 조합 했다가 예. 그 저기 마포역에서 서강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이게 예. 이제 그 재건축 조합 해가지고 했다가 지금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조합원들 돈은 억수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오한숙희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이탈남에 나와서 이거를 그러니까 폐기하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외국인도 많이 오니까 거기다 게스트하우스도 짓고 카페거리 이런 것도 만들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서울시가 별로 안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서울시 그 연락을 저한테 제대로 안 하셨네.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예.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내의 과거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합치면 1,300군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도시를 한꺼번에 그것도 이제 싹 밀어서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경제 위기가 오면서 네. 사업성이 전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건설 회사의 입장에서나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큰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원칙을 세우냐면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네. 개인당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셔라. 재건축 네. 한다면? 그래서 계속 하시겠다면 우리가 그 방면으로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것이고 네.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리고 또 오히려 뭐 별로 이득되는 게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놓고 새로운 도시 정비가, 주택 정비가, 가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건축을 한다면 그 현지 주민들한테 이게 최선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자율적으로 그 정보에 기초해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사의 가만히서를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 시민들의 그 주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드린. 특히 과거에는 이제 한번 시작되면 이게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기가 힘들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른바 출구 전략이라는 걸 그렇죠. 이용해서 예. 다시 없던 일로 돌아가게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후락한 곳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다시 그 자그마한 규모의 이런 재개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오한숙희 선생 같은 분이 예컨대 10집, 20집, 50집이 모여서 네. 그 타운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 마음에 맞게. 네. 지금 뉴타운 출구 전략 말씀하셨으니까 4.11 총선 직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민주당 그때 출마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좀 나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당선될 수도 있는데 떨어졌다. 근데 떨어진 이유가 박원순 시장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박원순 시장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이렇게 펼치시다 보니까 이제 개발 이익을 기대했던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재수없게 내가 그쪽에 걸렸다. 그래서 표가 몇 표가 떨어졌다. 이런 식의 볼멘 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언비어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예.
아니, 지금 예컨대 야당인 민주당이, 얼마더라? 전체 국회의원 중에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했죠. 다 당선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제가 그걸 이제 이건 그 농반진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을 펼칠 때 그 시민들의 지지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써먹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 그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것이 꼭 옳건 그르건 이건 별개로 하고 꼭 좋은 반응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요. 저는 서울시정을 제가 맡고 나서 보면요. 예. 1,000만이 사는 이 도시에 네. 어떤 일도 100% 만족되는 건 없습니다. 없죠. 다 갈등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뉴타운의 갈등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회사하고 이런 조합이라고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OS 요원이라고 막 동의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도 다니는데 그렇죠. 사실은 조금 허위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살던 주민들의 거의 70-80%는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축출형 재개발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서울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수많은 갈등과 대결이 있었고요. 네. 제가 시장으로 딱 돼서 저를 처음으로 많이 맞이해 주신 분이 다 뉴타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모가 여기 그냥 끊임없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그 신년 할애 각 구청마다 돌아다녔는데요. 가는 곳마다 어떤 플랜카드 들고 저를 맞이했거든요. 금년에 제가 갔더니 딱 한 군데, 그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슈 때문에. 네. 서울시가 쭉 있었잖아요. 뉴타운 갈등은 거의 다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 그거는 한 10년은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제될 때도 여전히 또 일부 추진했던 사람들은 또 반대죠. 그렇지만 저는 대국적으로 보면 집 없는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 또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해서 그 집에 전세 놓고 월세 받아서 평생 노후 생활 하시려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저 박수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땅떼기 하나라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보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종의 트랩 안에 이게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하우스 푸어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는 뭔가 해결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우리 역사상 근데 그 졸부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갖고 벼락 맞아서 졸부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도 결국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개발 논리를 많이 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설득이 어렵지 않아요? 대화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저는 진실과 네. 상황과 이 어떤 팩트 자체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정주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산다는 게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또 딴 데 이렇게 옮겨가야 그 전매 차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주거 개념이 아니라 투자 그렇죠. 개념이었죠. 사실. 그게 이제 주거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그랬었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또 번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나는 일은 참 힘들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이게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내려가면 지금 이런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최소한의 저는 유동성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큰 이득을 바라보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나저나 그 공공임대주택 8만 호 만들겠다고 했고 지금 거의 90%를 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제 금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자,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지금 대통령이죠. 비슷한 발상으로 행복주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유경험자로서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를 그러니까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숫자는 어찌됐든 방법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서울시를 벤치마킹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도 부지 같은데.
사실 유유지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든지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죠. 네. 서울시는 이미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저는 중앙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이제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정부가 돈을 좀 그런 쪽에 풀면 네. 서울시는 아까 8만 호를 좀 추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기꺼이 저는 협력하고 예. 함께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서 아까 이제 또 이 임대주택 이야기했고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하나의 생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소타운을 그러니까 건설하자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아니 뭐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은 여러 무슨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함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저는 뭐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 청주의 어느 아파트에 처음으로 이사 온 그 가족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 엘리베이터 그 안에다가 예. 그 집에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놨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 몇 동 몇 호에 이사 온 누구 집에 뭐 둘째 딸 누구인데요. 아유, 귀여워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한 거죠. 언니는 누구고요. 다음에 뵐 때는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딱 써놨더니 거기 그냥 포스트잇이 쫙 붙으면서 어허. 야 환영한다. 뭐 앞으로 잘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책을 몇 권 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저 뒤에 있네요. 저기.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례들이 이미 많이 생기고 있고요. 뭐 승미산 마을이라든지 저 강북의 무슨 삼각산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디입니까? 저 동작구 상도 3동에 거기는 또 이제 그 에너지 절약을 갖고 그 테마를 갖고 마을 만들게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잘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거의 지금 뭐 하나의 모델 마을이 됐죠. 그러면 그 이제 결국은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이제 벌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150개의 부모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 300만 원, 큰 돈도 아닙니다. 돈을 이렇게 지원해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마을 주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또래들이 모이면 뭐 애들 어떻게 좋은 어린이집이 어딘지, 어떻게 애들 키워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논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모이면 요새 저기 우리 동네 저기가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뭐랄까 조명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위험하더라.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화해갖고 우리 거기 좀 조명등 제대로 가로등을 제대로 켜달라고 하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동네 얘기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거를 저희들이 200개로 늘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운 150개도 그만두지 마라. 계속 거기도 도와라.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금년에 하는 200개와 작년에 했던 150개 합치면 이게 350개의 마을이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또 그 시장께서는 10년 동안 협동조합을 8,0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히신 적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과 협동조합이 일정하게 접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 공동체가 생겨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을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제 활동과 조직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근데 반찬가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그 보육 무슨 뭡니까 공동 육아라든지 육아도 만들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사실 성미산 공동체는 그걸로 만들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경기도 어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예 이제 그 의료 공동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의료 협동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12월 연말에 이 협동조합법이 바뀌었거든요. 5명만 서로 힘을 이 의사를 맞추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뭐 아마 지금 그 상담 들어온 것만 해도 수백 개가 될 정도로.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도 협동조합 방식에 의해서 마을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을 기업. 그리고 제가 상도동에 가니까 그 협동조합으로 카페를 만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출자를 해갖고 조합원들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협동조합 형태로는요. 예. 뭐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변호사 할 때 보면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누구한테 찾아가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찾아가도 뭐 그 변호사가 비용도 너무 많이 요구하고 또 그리고 제대로 변론을 해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 협동조합을 만들면 네.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뀝니다. 말하자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은 확 낮추고 어허.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변론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뭐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뭐 하나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재정적 지원이 좀 서울시에서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첫째는 이제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립은행을 하나 만들까 그러다가 시립은행. 그거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예. 저희들이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500억을 이미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매칭하도록 해서 일단 1,000억 규모로 그런 뭐 은행과 비슷하죠. 투자해주는 협동조합에.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또 지원하는 이런 여러 우리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네. 이런 걸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1년에 구매하는 게 뭐 몇 조 원 단위입니다. 그렇죠. 금년에만 해도 한 4조 원이 넘는 돈을 가능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서 구매를 해라.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서울시는 뭐 어디 공간이 사실 많거든요. 지하철도 제가 30%는 공공의 영역에 쓰도록 이렇게 이미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들이 필요하면 그 공간을 굉장히 싸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하철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거기 자기들 매장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통상진흥원이라고 SBA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분들의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제대로 팔아주는 일을 해라. 그래서 금년에 지금 그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생산하면 팔아주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컨설팅하고. 그 협동조합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평가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건실하게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도 있지만 관의 지원에 한번 너무 기대가지고 자생력이 없이 그냥 근근히 가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결국 이것은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시장 경제와 때로는 이제 경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실 어느 기업도요, 1, 2년 만에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근데 사회적 기업,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뭐 과거에 이제 보니까 1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이 되면 딱 끊습니다. 또는 사회 창업 이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1년 딱 있으면 쫓아냅니다. 근데 이건 그야말로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일반 기업도 보통 한 3년, 5년은 돼야 제대로 이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그걸 바꿨어요. 이건 1년이 아니라 뭐 이렇게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몇 년이라도 지원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 시스템도 지금 만들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또 어디 융자를 내면 신용을 보증해 주죠. 네. 그 다음에 또 팔아주잖아요. 구매해 주잖아요. 컨설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컨대 5년 되고 10년이 돼서 막 50억, 100억 매출된 데도 있거든요. 예. 지금 그거는 이제 하이솔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줍니다. 그 상암 DMC 가면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네. 거기도 저는 아주 유망한 데는 제대로 더 지원해줘라. 그래서 거기가 예컨대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그럼 고용이 더 고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선입견, 이런 뭐 형평에 맞게 1년 단위로 딱 지원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지속적 지원, 포괄적 지원, 또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는 생태적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시장께서는 일자리를 21만 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주 저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합예술. 그럼요. 예. 일자리 그냥 만들어집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실제로 뭐 그만큼 못된 이유가 사실은 이런 좀 창조적
혁신적 마인드가 저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서울시 예산이 제가 이 자리 좀 옮겨 다녀도 되나요? 예, 그러죠. 아, 그렇구나. 아니 이거 보시면요. 예. 여기 지금 서울시가 한 해 예산이 20조 6천억이 되잖아요. 예. 저는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써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자다. 그럼요. 예. 아니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줘서 투자이기도 하지만 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에 지금 6조를 쓰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여성 보육에 쓰잖아요. 네네. 보육에 1조 4천억 쓰거든요. 그러면 보육원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면 그게 보육교사가 생겨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육, 아이들을 보육에 보내고 나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그럼 그 주부가 남는 시간이 뭐합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네. 공예라든지 기술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창업하게 만들어서 아까 제가 왜 이런 서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들어갔다가 창업하고 또 이 2,6단계까지 계속 지원해주는 이런 모델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여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예컨대 도시 안전 그러면 뭐 도시 안전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 예컨대 여성이 이렇게 길거리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 돌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 일자리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쓰거든요. 네. 그분들을 쓰려고 이번에. 그러면 또 그게 일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의 안전도 지켜지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제가 뭐 머리에 그냥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이런 것도요. 네. 이게 서울시는 이제 이런 농부시장이라는 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광화문에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서울시와 자치구에 걸쳐서 이게 지금 뭐 지금 몇 개수입니까? 총 뭐 이게 합치면 2013년만 해도 네. 지금 12개소는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요. 오, 예. 자치구가 또 25개구가 각자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울타리 장터라고 해서 아까 도시농업하면 그걸 장터를 열어주려고요. 그걸 1,000개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일자리로 연결되게 예.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과거에 보면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뭐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딱 사실 빤하죠. 네. 거기는 서로 경쟁일 뿐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새로운 창조적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을 하나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기존에 없던 것들입니다. 없던 직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업의 개수가요, 일본의 직업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왜 도시농업을 통해서, 예컨대 이 도시농업 디자이너, 뭐 도시농업 정원사, 이런 제도가 생길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또 창조적 어떤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일반인 같은 경우 참 사업 아이디어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시 부채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취임하실 때 아마 부채가 12조 원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20조, 21조, 예, 거의 그렇게 됐죠. 부채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부채도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예. 뭐 두 마리 토끼를 그러니까. 쫓아야 되는 일인데요.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경기도 위축되고 그러니까요. 세수는 줄고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뭐 부동산 취등록세 또 6개월 또 절반으로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또. 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중앙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왜냐면 그게 서울시로서는 지방 재정의 세수로서는 거의 사실 어마어마한 최고거든요. 비중이죠. 근데 그걸 지금 그렇게 깎아버리면 저희들로서는 더 큰 위기인데, 그건 나중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취임한 후에 한 1조 이상은 지금 이제 줄였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서울시는 그나마 사실은 이제 부동산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팔려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뭐.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지만, 예. 아까 제가 이 아파트도 615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시장실을 한번 가서 예. 땅을 제대로 팔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뭐 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사업을 펼쳐 들어가는데 그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막 기본적으로 뭐 서울시는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이고 네. 뭐 중앙정부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신용은 있죠. 그러니까 뭐 당장 이게 무슨 유동성 위기가 생긴다든지 뭐 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다른 이 지출을 확 깎아버리면 이 부채 갚는 거야 갚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뭐 사회복지라든지 또 예. 도시 안전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풍수의 대책이라든지 또 저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임대주택을 제가 딱 사실 더 지으려면 예. 그 은평에 또 물프레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 한 5,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아, 그래요?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소방관들 훈련받을 곳이 없다. 어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생각하면 아파트를 지어야 될 텐데 근데 공약을 당장 충분히 실현을 못해도 저는 우리 도시 안전을 지키는 이 소방관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원하는 걸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예. 그 골짜기를 소방본부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말 100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고요. 뭐 아무튼 이런 고민들이 늘 있죠. 뭐 원하는 데는 너무나 많고 네. 쓸 수 있는 자원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생각으로 잘 조정하는 것. 이것이 자원을 이렇게 잘 분배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스스로 그 소셜 디자이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지금 시장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방안까지 종합을 해보면 이 서울 시민의 삶을 하겠다라는 거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게 거대한 목표가 아니고요. 예. 시장으로 당연히 해야 될, 그야말로 근본적 임무죠. 그럼 서울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디자인돼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지난 70년대 이후에 네. 이제 우리가 고도성장의 시기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일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고장이 났죠. 너무 그렇죠, 피곤하고 그렇죠. 힘들고 또 때로는 무슨 자살자까지 좀 많이 생기고 사회 범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또 아수라장이 되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분명히 소득은 10배, 20배 늘었는데 삶의 질이나 행복에 있어서는 오히려 못한 그렇죠. 이런 예, 경우가 맞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서울시도 도시 경쟁력으로 따지면 하드웨어나 이런 데는 거의 10위권 됩니다. 근데 삶의 질로 가면 70몇 위 이렇게 가요. 저는 제가 시장이 된 거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네. 저는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하는 네. 저는 그런 아주 부여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삶의 질과 행복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우리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달라는 네. 얘기고요. 예. 내 삶을 좀 바꿔달라는 이런 얘기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예산의 우선순위가 확 바뀐 거죠. 과거에는 예컨대 무슨 동네 디자인 플라자 만드는데 5천억, 그 다음에 그렇죠. 길 닦고 건물 세우는데 거의 다 썼죠. 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투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원래 24% 지금 한 30%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 게 저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챙겨서 정말 실감되게 내 삶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바꿔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임 오세훈 시장이 표방했던 게 디자인 서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외형의 디자인이었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른바 내실을 새로 짜는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저는 외관의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의 요구, 저는 역사의 요구, 네. 시민의 요구라는 걸 잘 이렇게 통찰력을 갖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고 저는 이제 이 참 굉장히 다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행정이라는 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는 또 미래를 고민도 안 할 수 없는 건데요. 지금 아까 부채 채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서울시는 부동산을 사놓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중앙정부와 이런 행정기관들이 지금 막 세종시니 지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안 사놓으면 나중에 저는 우리 후세대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몇 군데를 이거는 서울시가 안 사서 예컨대 민간 개발업자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아파트 지어버리면 그 지역 전체를 버리게 되는 이런 쪽을 전부 분석해서 그걸 사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좀 깎아주긴 합니까? 그러면? 뭐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깎아줍니까? 근데 일반 그 공개 이렇게 입찰 매각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라고 안 봐주는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저희들한테 또 주는 거는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이렇게 연부연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얘기 나왔으니까 시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정을 펼치는 이제 방향이 있고,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중앙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하고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별로 걱정 없으십니까?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요? 만약에 중앙정부가 저는 성공하시려면, 또 저도 성공하려면, 서로 협력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중앙정부가 가진 자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달려야 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뭐 가서 설명드려야 되고, 또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수도 서울을 내팽개치고는 저는 뭐 중앙정부가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저는 협의하고 서로가 의존해야 되고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계속 지금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호는 그쪽에서 신호는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시장님이 보내는 신호니까 그렇고. 제가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좀 뵙자. 뉴스를 주겠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경험들, 특히 뭐 크게 보면 방향이 같더라고요. 국민 행복시대는 민생을 강조하시잖아요. 제가 민생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택 문제도 그렇고 뭐 많은 부분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정책을 그야말로 제대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서울시와 이렇게 협력할 대목이 굉장히 많고 또 서로 그럼으로써 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당이 서로 다른 대통령과 시장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하이파이브 딱 하고 함께 가면 참 좋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신호가 왔냐고요. 아직은 안 왔는데요. 지금은 바쁘시잖아요. 지금 바빠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제가 또 국무회의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카테고리 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 박원순 시장께서 추구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는 시장 방향과 철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충분히 오고 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접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 것이고요. 뭐 대체로 뭐 여론조사로는 뭐 이제 제가 왜 처음에 딱 와서 공약했던 중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실천했잖아요. 근데 시립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그렇죠.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이런 것들은 쫙 다 실천을 했으니까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뭐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은 저 시민운동이나 하던 사람이 가서 뭐 저런 큰 살림을 제대로 살겠나 이런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크게 실수는 안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울시가 좀 조용해졌다 이거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선에 도전하시는 거죠? 뭐 이미 제가 뭐 밝히셨죠? 국제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그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주당 안에 경선부터 통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 안팎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 그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중량급, 그러니까 이 중진급, 최고위원급의 여러 명이 지금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뭐 실명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그 경선을 해서 통과할 거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아이, 뭐, 세상에 자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늘 이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제가 느낀 게요. 저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큰 시대의 흐름이나 예. 이런 어떤 역사의 이런 흐름을 타지 않으면 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뭐, 제가 이런 민주당에 뭐 큰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울시를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해서 네. 저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예. 그 힘으로 돼야지 제가 뭐 어떤 수로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이 민주당적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안철수 전 원장이 이제 조만간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궁극적으로 또 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안철수 전 원장으로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지방선거 도전할 때 계속 민주당적을 갖고 도전을 하시는 겁니까? 뭐 저는 정치의 앞날은 네. 한치도 내다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예측하고 뭐 미리 대응하고 뭐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물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그건 당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오직 뭐 서울시정을 잘 펴서 시민들 행복하게 하고 네. 또 그런 성과가 정치권에서 평가가 돼서 예.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제가 뭐 여기서 뭐라고 발언을 하겠습니까? 예, 좀 네. 답변이 곤란한 질문만 제가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4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 룰이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공직 후보자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룰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민주당 안에 어떤 대의원이라든지 당원들의 힘이 오히려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훨씬 더 이제 강한 힘으로 작동이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그 시장께서는 민주당의 어떤 당내 기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훨씬 불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민들의 평가나 이런 건 둘째 문제고 그건 본선 갔을 때 얘기고 중요한 건 이 경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네. 또 그 대의원들의 어떤 뭐랄까요, 저는 그런 신뢰라고 할까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본선에 가서 이길 사람을 뽑지 그러면 질 사람을 뽑겠습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저는 순리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지. 네. 그거 미리부터 제가 뭐 걱정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시장에만 전념을 하면 나중에 알아주지 않겠느냐. 아니, 저는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뭐 당선 되리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 아니고요. 예.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꽃가마는 없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선했고 예.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죠, 사실.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치라는 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내놔야 되는 일이다. 예. 자기가 꼭 확실한 일만 할 것 같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왜 드렸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마지막 장충체육관에서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언론이 이름 붙이기를 버스 부대가 있었고 지하철 부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박영선 후보였는데 민주당에서는 버스를 동원해서 쭉 했고 그래서 그 박원순 당시 후보시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트위터로 막 호소를 해서 시민들이 지하철 타고 와서 또 참여했던. 근데 이게 만약에 모바일 투표가 없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거기다 당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시고 이러면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와요,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뭐 그렇게 뭐 친소관계라든지 네. 뭐 당내 어떤 개파 이런 걸로 움직이기보다는 네. 당의 전체적인 미래와 또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 이런 걸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네. 네, 그런 신뢰 없이 어떻게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그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존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의 측면도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정치적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내년이면은 박근혜 정부 출범, 그러니까 초기가 되는데 과연 야권에 유리하겠느냐.
꼭 유리한 것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점도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늘 그런 걸 믿는데요.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제가 정치적인 무슨 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는 쪽배였고, 근데 사실 그 당시 제가 경선을 벌인 민주당이나 또 본선에서 맞닥뜨린 새누리당은 거대한 항공모함이잖아요. 온갖 국가 권력을 다 가진. 근데 저는 무소속으로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항공모함도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타면, 역류하면 그건 침몰할 수 있고, 쪽배도 순항을 할 수 있다. 그 물결을 잘 타면. 저는 늘 그런 신념으로 이걸 해야지.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고요. 계산은 안 한다? 우리 김생은 그런 걸 지금 굉장히 잘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시지만,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정말 온 진심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또, 당원들도 평가할 것이고, 좋은 역사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래도 좀 답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배운 게요. 그런 질문에 절대 안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배웠다니까요. 그래요? 아니, 근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민주당적을 갖고 계신 민주당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전 원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쪽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민주당과 안철수 원장 나아가서 안철수 세력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요. 아니, 며칠 있으면 귀국하잖아요, 안철수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상황이, 다음에, 인터뷰 이제 오늘 끝입니까? 다음에 또 한 번 안 주실 거예요? 다음에 또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역시 또 딱 얻어가시려고. 만약에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인터뷰 요청했는데, 못해 이러면 저희 이탈하면서 다 공개해버립니다,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반협박입니다. 네. 그래도, 현찰을 드리는 것보다는 약속음을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이제 초심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론 보도의 기초에서 보면은 서울시장으로 나오시기 전에 이전 여러 가지 선거에서도 정치에 입문하라는 권유가 많았던 걸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다 사양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하시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러니까 정치는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런 시민운동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이 길을 가서 평생 그냥 이렇게 늙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쭉 해왔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본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그래서 역사를 아주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절망감, 분노감, 또 어찌 보면 저도 한 명의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제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저 혼자만 깨끗하게 잘 살아도 좋은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괴감, 이런 게 사실 있었죠. 그런데 백두대간을 걸으면서 제가 이 소백산 이렇게 거의 이제 지나서 거기 산신각이 있더라고요. 거기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피하려고 이렇게 거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떡이니 빼가리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배가 고프니까 훔쳐 먹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산신각만 찾아다니면서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백두대간의 산신령들의 저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서울시장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사퇴할 거라고 그 당시는 생각을 안 했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이 소백산을 걸으면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냥 온 이 천하의 정말 모든 생물들이 우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물론 계속 울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절대로 저는 정치 안 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변화가 왔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참 더 그러니까 또 산중에까지 그냥 사람들이 오고 야단이 났어요. 그때는 제가 이미 벌써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쉽게 제가 승낙을 했죠. 그때 그 초심인을 지금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 뭐 이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뭐 제가 어떤 명예로 따지건 또는 뭐 그런 어떤 작은, 물론 이런 큰 권력은 아니지만 또 제가 성취한 거에 대해서 저는 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떤 서울시장이라는 이런 직책에 제가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삶을 바꾸고 또 세상에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래도 이런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뭐 제가,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재선도 한 번 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지, 뭐 한 번, 두 번, 저는 그 이전에는 제가 뭐 이거 못지않은 자리도 제안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제 5년 동안에 뭐 잘하면 뭐 국민행보 시대가 열린다니까 좋은 건데, 만약에 정반대로 간다면 그때의 초심이 더 강화가 돼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군요. 우리 시장님의 정치적 행보가. 뭐, 저는 정치는 저는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맡고 있는, 네. 어떤 현실에서의 저는 임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 길은, 예정이 돼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옛날에 뭐 사실 시민운동도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한 조직에서만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 단체를 떠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이게 필이 딱 오고요. 그리고 그게 딱 준비가 되더라고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정확히 구분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구분해서라기보다 예. 그런 때가 딱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다음에 때가 나아갈 때일까요? 물러설 때일까요? 재선 말고. 네. 뭐 대권 얘기하는 거죠. 네.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그걸 다 알면서 물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서울 시민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저는 이제 큰 귀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뭐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제가 하는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또 시민들로부터는 참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참여하는 만큼 세상 바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뭐 알아서 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창구들과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산 참여위원회라든지 뭐 위원회가 지금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들어오셔서 많은 그 생각들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누구 혼자 위대한 영웅이 와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금방 갔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보이는 팟캐스트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고 1시간 넘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시정 철학이 무엇인지는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것은 서울 시민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한다. 그리고 그 디자인의 동력은 바로 창의와 혁신이다. 바로 이런 것인데 물론 그 창의와 혁신은 인간적 삶에 기초한 바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탈남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 시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정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라고요. 보이는 팟캐스트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